안녕하십니까. 72세 43년 경력의 관절 재활 전문의 김건백입니다. 저는 평생 무릎만 진료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외래에서 만난 환자만 약 18만 명. 수술을 권했다가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한 분도 봤고, 반대로 수술을 피하고 10년 이상 스스로 무릎을 지켜낸 분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못된 상식 때문에 무릎을 잃는 분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망가뜨립니다. 나이 때문이라며 포기하는 순간 악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릴 내용은 의학 논문, 정형외과학회 가이드라인, 실전 진료 경험을 모두 결합한 수술 없이 5년, 10년을 더 버티게 만드는 무릎 관리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릎이 정확히 어느 단계인지, 어떤 치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치료는 불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수술을 실제로 늦출 수 있는지 행동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릎 통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오해 2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걷기만 하면 좋다. 아닙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릎 상태가 특정 단계에 들어가면 걷기가 오히려 연골 압력을 높여 손상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정형외과학회 데이터를 보면 평지만 걸어도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약 2.5배, 계단을 오르면 3배, 내려오면 4배까지 증가합니다. 즉, 내 무릎이 충격을 견딜 준비가 된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걸어라는 건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두 번째 오해, 연골이 닳았으니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 실제로 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전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약 10에서 15%뿐입니다. 대부분은 생활습관 교정과 근력 관리만으로 충분히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강하게 드리는 이유는 외래에서 너무 많은 환자들이 이 2가지 오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째 진료하고 있는 68세 여성분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셨고 하루만 보를 목표로 걷던 분입니다. 엑스레이상 2단계였고 의사 말대로 운동을 계속하라는 말만 믿고 내리막 걷기를 반복하셨습니다. 3년 뒤 상태는 4단계로 악화되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와 조건이던 다른 여성분은 쪼그려 앉기, 낮은 의자 사용, 무리한 걷기를 중단하고 제가 알려드린 5분 보호근 루틴만 꾸준히 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2단계에서 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체중, 같은 초기 상태인데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2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무릎은 운동량이 아니라 습관과 관리 방식이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반드시 당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총 4흐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당신의 무릎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의사들만 보는 기준을 환자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둘째, 단계별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 3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바꿔도 3주 안에 통증이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셋째,
수술 없이 통증을 줄이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치료, 반대로 광고만 요란하고 효과가 미미한 치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DNA 주사, 콜라겐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줄기세포 치료까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내 무릎이 5년 더 버티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행동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던 무릎 관리의 핵심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사람들의 무릎은 50대 후반부터 급격히 나빠지는가? 이 질문을 데이터로 풀어보겠습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조사에서는 55세 이후 인구의 약 33%가 이미 방사선상 관절염 증상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비율은 60% 이상입니다. 그만큼 육안에 안 보이는 미세 손상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인 65세 이상 1,5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관절염이 한 단계 진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쪼그려 앉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행 속도가 약 2.3년으로 절반 이하였습니다. 습관 하나가 무릎 수명을 2배 가까이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무릎은 통증이 시작되고 나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나타나기 전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무릎은 정확히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이제 의사들이 사용하는 가장 정확한 무릎 진행도 기준인 켈그렌 로렌스 KL 등급을 환자 눈높이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당신은 의사 없이도 내 무릎의 현재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당신의 향후 5년, 아니 10년을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계별 특징과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각 단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해야만 하는 행동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무릎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드리는 단계입니다. 제가 평생 진료하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단계를 모르면 치료는 항상 엇나간다. 즉, 상태를 잘못 판단하면 좋다는 운동을 해도 악화되고 주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고 걷기 운동을 해도 관절면이 더 닳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 KL 단계를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5년 뒤 당신의 무릎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KL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의사들이 실제로 진단하는 기준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행동과 반드시 해야 하는 안전행동을 분명하게 나누겠습니다. 1단계, 미세 손상 단계 아직 늦지 않았다. KL 1단계는 엑스레이가 거의 정상처럼 보이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관절 간격이 아주 조금 좁아져 있거나 작은 골극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통증이 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간헐적인 묵직함, 앉았다, 일어날 때 작은 통증 정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착각합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네. 이 방치가 2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1단계의 관절은 이미 마찰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연골은
통증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닳는 중이라는 신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진행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1단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째, 바닥 생활 유지하기. 바닥에서 일어날 때 무릎은 순간적으로 체중의 5배까지 압력을 받습니다. 이 습관 하나가 1년 뒤 단계를 바꾸는 핵심 요인입니다. 둘째, 쪼그려 앉아서 설거지 청소하기. 무릎 굴곡각이 90도를 길게 유지할수록 관절면 압력은 거의 2배 증가합니다. 셋째, 내리막과 경사 걷기. 이 동작은 1단계 연골 손상을 직접적인 파열로 이어지게 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1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첫째, 의자 생활로 전환하기. 무릎이 70도 이하로 꺾이지 않는 자세가 관절면 압력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대퇴사두근 고정 수축 훈련 시작하기. 이는 무릎이 아프지 않아도 관절면에 충격을 줄여주는 보험 같은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펴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긴 채 허벅지 위쪽에 힘을 줍니다. 5초 유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한쪽당 10회만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셋째, 체중을 1-2kg만 줄이기.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 1kg당 약 3배 증가합니다. 즉, 2kg만 줄여도 무릎 하중은 약 6kg 줄어든 효과가 됩니다. 2단계, 연골 얇아짐 단계 악화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 KL 2단계는 많은 환자들이 처음 병원을 찾아오는 단계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관절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져 있고 골격이 조금 더 뚜렷합니다. 문제는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계단을 내려가면 아프고 등산 후에만 아프고 걸음수가 늘어나면 쑤십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인터넷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째, 스쿼트 런지 같은 굴곡 운동. 이 동작은 무릎을 100에서 120도까지 굽히게 되는데 이때 관절면 압력은 평지의 4-5배로 증가합니다. 연골이 얇아진 상태에선 즉각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속보 등산 계단 운동. 특히 내려가는 동작은 뼈와 연골 사이에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이 행동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셋째, 통증을 참고 운동하기. 이것은 의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행동입니다. 통증은 이미 염증이 있다는 뜻으로 그 상태에서 무리하면 염증이 연골 파괴를 가속시킵니다. 2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첫째, 허벅지 앞뒤 밸런스를 위한 햄스트링 사두근 균형 교정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펴고 허리를 편 채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입니다. 허벅지 뒤쪽이 당기면 그 자세를 10초 유지합니다. 둘째, 엉덩이 근육 활성화. 의자에 앉아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5초간 수축, 5초 풀기. 이 동작이 무릎의 충격을 고관절이 나누도록 만들어 통증을 빠르게 줄입니다. 셋째, 걸음 수줄이기. 이것이 많은 분들이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루 일만 보는 건강 기준이 아닙니다. 무릎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 일만 보는 오히려 악화 기준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기준은 아프지 않은 걸음 수만큼만 걷기, 즉 5,000보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 쑤신다면 당신에게 적절한 걸음 수는 그날 5,000보입니다. 3단계, 뼈와 연골이 마찰 시작 통증이 본격화되는 시기. KL 3단계는 뼈와 연골이 직접 마찰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엑스레이에서는 관절 간격이 크게 좁아져 있고 뼈가 하얗게 보이는 경화 소견이 나타납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시동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고 찌릿한 느낌이 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이미 연골 마찰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3단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째, 계단 내려오기.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계단을 운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 내려오는 동작은 무릎 관절면에 체중의 4배 이상 압력을 주며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쉼 없이 걷기. 많은 분들이 걸어야 연골이 안 닳는다고 믿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3단계 연골은 이미 충격에 약해져 있어서 지속적인 하중은 손상만 가속시킵니다. 셋째, 잘못된 근력 운동. 특히 헬스장에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은 3단계에서 치명적입니다. 무릎 앞부분에 과도한 압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3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첫째, 통증 조절과 근력 유지 동시 병행. 주사 치료 히알루론산, DNA, 콜라겐은 이 단계부터 효과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마찰 줄이기가 목적이지 연골 재생은 아닙니다. 둘째, 등속성 근수축 운동.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허벅지에 힘을 주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관절을 움직이되 하중을 줄여 근력까지 유지하는 최적의 운동입니다. 셋째, 부종 관리. 무릎이 붓는다면 대표적인 관리법은 무릎을 심장보다 약간 높인 자세를 10에서 15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얼음찜질은 1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4단계, 관절 간격거의 소실 수술 여부를 결정짓는 시기. KL 4단계는 관절 간격이 거의 보이지 않는 단계입니다. 많은 병원들이 이 단계에서 수술을 권하지만 수술 결정은 단순히 엑스레이가 아니라 통증 강도와 생활 가능 여부가 기준입니다. 4단계라고 해서 모두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통증이 견딜 만하고 걸을 수 있고 밤에 잠을 거의 방해하지 않는다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한 환자 중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수술을 미룬 사례도 있습니다. 4단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째, 장거리 보행. 짧게 자주 걷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바닥에 앉기. 이건 즉각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입니다. 셋째, 무릎 꿇기. 이 동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금지입니다. 4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첫째, 근력 유지. 근력이 떨어지면 무릎이 아니라 고관절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아픕니다. 둘째, 통증 관리. 주사는 통증을 조절해 일상생활을
버티게 해줍니다. 이는 수술을 늦추는 데 필수입니다. 셋째, 체중 관리. 4단계에서 체중 1kg만 줄여도 걷는 동안 느끼는 통증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당신의 무릎을 5년 더 버티게 만드는 실제 치료 선택의 기준과 의료 현장에서 거의 알려주지 않는 사실들을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무릎 치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치료 선택입니다. 제가 43년 동안 무릎만 보며 느낀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좋은 치료를 못 받아서 악화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단계와 맞지 않는 치료를 선택해서 악화된 사람이 훨씬 많다. 오늘 이 파트는 당신의 무릎이 앞으로 5년을 버틸지 아니면 1년 안에 수술로 갈지 결정짓는 핵심 부분입니다. 병원 치료는 다 비슷하다. 이 생각이 만든 비극. 외래에서 매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인터넷 보니까 DNA 주사가 좋다던데요. 줄기세포 넣으면 연골이 다시 자란다던데요. 운동 열심히 하면 연골 재생된다는데 맞나요? 이 질문들이 왜 위험하냐면 단계별로 치료 효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그 사실을 세밀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주사 이름만 듣고 모두 연골에 좋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의사들이 실제로 치료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사 치료의 진짜 목적. 연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골을 보호하는 것. 많은 병원에서 히알루론산 주사, DNA 주사, 콜라겐 주사 등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 주사들은 절대로 연골을 다시 만들지 못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러면 왜 맞을까요? 주사 치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연골의 마찰을 줄여 남아있는 연골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 즉, 회복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핵심은 단계별 효과의 차이입니다. 단계별 주사 치료 효과 비교. KL 1단계. 주사 치료의 효과 매우 낮음. 1단계는 아직 관절 간격이 넓고 염증도 거의 없습니다. 2단계에서 주사 치료를 받아도 체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KL 2단계. 주사 치료의 효과 중간. 통증이 간헐적이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주사는 일시적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보다 운동 선택이 2단계의 관건입니다. 즉,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스쿼트런지 내리막 걷기를 멈추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KL 3단계. 주사 치료의 효과 확실. DNA 주사, 콜라겐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가 2단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통증 조절 마찰 감소라는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무리해서 걸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사 효과는 마찰을 줄이는 것이지 근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KL 4단계. 주사 치료의 효과, 통증 완화 중심. 3개월간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주사만으로 일상생활 전부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력 유지, 체중 관리, 걷기, 양 조절이 함께 가야
수술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오해, 연골이 다시 자란다는 말의 함정, 줄기세포 치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광고에서도 연골 재생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의료학회 가이드라인은 줄기세포 치료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연골을 의미 있게 재생시킨다는 근거를 아직 강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외래에서 보면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초기 염증이 줄어 통증이 개선된 분은 있지만 연골이 수 밀리미터씩 재생됐다는 사례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즉, 줄기세포 치료는 통증 조절에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연골을 다시 만드는 치료는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 환자분들이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이고도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못 받아 상심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5점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치료실에서 하는 20분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자세가 당신의 무릎을 결정한다. 물리치료는 전기치료, 초음파, 온열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것만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물리치료의 목적은 근본 치료가 아니라 통증 완화입니다. 반면 운동치료는 근력 강화를 통해 관절면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 실질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제가 여러 환자에게 본 결론은 이겁니다. 운동치료는 장기 효과, 물리치료는 단기 효과, 둘 다 필요하지만 운동치료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물리치료만으로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2단계, 3단계 환자에게 등 속성 근수축 운동은 수술 시기를 돌리는 핵심입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 내가 아픈 이유를 모른 채 남이 하는 치료를 따라하는 것. 이 부분이 환자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친구가 DNA 주사 맞고 좋아졌다고 본인도 맞아본다. TV에서 무릎에 좋다는 운동이 나왔다고 그대로 따라한다. 걷기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자신의 단계와 상관없이 걸음을 늘린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외래에서 본 악화 케이스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환자들은 지극히 선한 마음으로 좋다는 것을 따라하지만 그 선택이 본인에게는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한 가지 문장을 반복합니다. 당신의 무릎은 남의 무릎과 다르다. 내 단계, 내 연골 상태, 내 체중, 내 생활 습관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내 무릎 상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의사 없이도 본인 상태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 4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첫발이 뻣뻣한가? 그렇다면 3단계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내리막길에서 통증이 더 심한가? 연골 사이 마찰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셋째, 계단 내려올 때 무릎 앞쪽이 찌릿한가? 슬개대퇴관절 압력 증가로 2, 3단계에서 더 흔합니다. 넷째, 가만히 있다가 움직일 때 통증이 더한가? 관절 내 염증과 마찰이 늘어난 3단계 신호입니다. 이 4가지 질문에 2가지 이상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당신의 무릎은 이미 단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단계별 접근과
생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해야 무릎 수명을 5년 이상 늘리는가라는 행동 중심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원장님, 그럼 저는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당장 뭘 바꿔야 제 무릎이 5년, 10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43년 동안 정형외과 외래에서 수천 명의 무릎을 지켜보며 직접 만들고 지금도 환자들에게 매일 알려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가 있었던 무릎 5년 연장 생활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은 단순히 운동 몇 개 하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 전체를 무릎이 덜 닳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1점 아침 10분 루틴, 무릎의 하루가 달라지는 시동 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2분만 앉아서 무릎을 10에서 15도만 가볍게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 내부에 관절 그레이스윤 혈액을 공급하는 준비 운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깨우는 루틴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진 상태로 5초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한쪽 다리당 10회씩 총 2세트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당신의 무릎이 받는 압력을 20에서 30%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앞 근육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걷기, 계단, 장보기까지 모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환자들을 봐도 아침 루틴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루 통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2점 낮 시간 생활 습관 재설계. 연골을 지키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 무릎을 오래 쓴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습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쪼그려 앉는 생활입니다. 무릎이 120도 이상 굽혀지는 순간 연골 뒤쪽에 걸리는 압력이 평소보다 7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연골은 닳고 반월상 연골판이 쉽게 찢어집니다. 이것은 나이와 무관한 사실입니다. 50대든 60대든 이 압력의 물리적 영향은 똑같습니다. 둘째, 걸으면서 괜찮아지겠지라는 믿음입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내 무릎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걸을 때 괜찮다고 해서 걸은 다음에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걷기 운동의 기준은 운동 중 통증이 아니라 운동 후 통증입니다. 운동할 때는 괜찮았지만 운동 끝나고 1시간 뒤, 3시간 뒤에 묵직하거나 아파지면 그 운동은 과했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계속 좋다니까 하며 만보, 2만 보 걸으며 버티는 분들이 결국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4단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기준을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내 무릎은 운동 후 통증이 기준이다. 3점 저녁 회복 루틴. 수면 중 연골 보호 시스템 만들기. 저녁에 무릎이 가장 예민해지는 이유는 하루 동안의 충격이 모두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관리가 부족하면 밤에 쑤시고 아침에 뻣뻣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녁 루틴의 핵심은 염증 관리와
관절 회복입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을 무릎 앞쪽과 옆쪽에 3에서 5분 정도 올려두세요. 혈류를 확장시켜 오늘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기 좋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 무릎 뒤쪽의 긴장을 풀기 위해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편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 햄스트링을 10초간 늘려줍니다. 양쪽 다리 각각 5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무릎 뒤쪽 연골을 짓누르는 압력이 증가해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펌핑 동작을 20회 반복하세요. 이것은 염증으로 생긴 잔류액을 빼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을 10분만 해도 무릎이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로 잠들게 되어 다음날 아침의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타점, 단계별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기준이 있어야 당신의 무릎은 지켜진다. KL 1단계. 해야 할 것. 아침 루틴, 근력, 운동 중심, 체중 관리, 쪼그려 앉는 동작, 금지, 하지 말아야 할 것, 불필요한 주사 치료, 과도한 등산, KL 2단계, 해야 할 것, 근력, 우선, 걷기 양 조절, DNA 주사 또는 히알루론산 주사 고려, 하지 말아야 할 것, 운동 후 통증 무시, 스쿼트, 런지, KL 3단계, 해야 할 것, 주사 근력, 주요 병행, 일상 속 무릎 굽힘 각도 관리, 하지 말아야 할 것, 운동 효과 과신, 주사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KL 4단계, 해야 할 것, 통증 조절 중심, 걷기 10에서 15분 단위 관리, 체중 절대 관리, 수술 시기 점검, 하지 말아야 할 것, 고강도 운동, 조금만 더 버티겠다는 무리. 5점 지금 가장 중요한 결론. 당신의 무릎은 다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오래 버티는 구조다. 대부분의 관절은 재생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당신이 오늘부터 얼마나 무릎을 아끼는 방향으로 생활 구조를 바꾸느냐입니다. 무릎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오일을 제때 교체하고 과부하를 걸지 않으면 20년, 30년을 버팁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몇 년 만에 망가집니다. 당신의 무릎은 당신만의 엔진입니다.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이 영상을 나만 알고 끝내면 주변 사람의 무릎은 누가 지킵니까? 당신 주변에는 지금도 무릎이 아픈데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고 무작정 걷거나 무작정 운동하거나 주사 이름도 모른 채 맞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앞으로의 5년, 10년 건강을 지키는 선한 선택입니다. 당신 한 사람의 공유가 누군가의 수술을 막고 누군가의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43년 동안 무릎 앞에서 배운 한 문장을 이 결말에 남기겠습니다. 사람은 무릎이 아프기 전까지 무릎의 소중함을 모른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당신의 무릎을 구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식을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